안녕하세요. 저는 새치어로 남을 속이려 들었던 파렴치한 사람의 말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3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해도 언젠가 진실은 꼭 드러나고야 만다고들 하죠. 모든 진실을 알았을 땐 정말 큰 배신감에 충격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빨리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믿을 수 있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배신을 냉정하게 처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충격적이고 소름 돋았던 그때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지방직 공무원이셨던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저보다 5살 많은 오빠, 이렇게 네 식구랍니다. 장남이었던 아빤 장손인 오빠에게 어릴 때부터 기대가 정말 크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어릴 적부터 오빤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 생활을 했었어요. 심지어 제가 어릴 적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말이면 늘 오빠가 방 안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옆엔 항상 엄마가 앉아 있었고 그 뒤엔 아빠가 마치 감시하는 듯 지켜본 적이 많았죠. 그때 전 10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고 엄마 아빤 저에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오빤 저를 부러워하곤 했어요. 효진아,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오빠도 너처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TV도 실컷 보고 싶은데 오빠도 그러면 되잖아.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면 되지? 오빠는 안 돼. 엄마랑 아빠가 오빠는 공부해야 한다잖아. 진짜 부럽다. 내가 왜 첫째로 태어나선 나도 아무 걱정 없이 실컷 놀고 싶어. 그때 사실 오빠의 투정이 공감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부모님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오빠가 괜히 투덜대는 거라고 그땐 생각을 했었죠. 부모님께선 오빠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직업을 갖길 원하셨고 그러다 보니 무리해서 오빠에게 학업을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빤 공부에 대해선 그다지 뜻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까진 어느 정도 부모님의 요구를 잘 따랐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부턴 오빠가 정말 많이 방황했습니다. 진짜 오빠의 방황 때문에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한 번은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가 학교 땡땡이를 친 거였어요. 등교를 하긴 했는데 중간에 친구들이 학교에서 나와 다시 들어가지 않았던 거였죠. 그날은 엄마 아빠가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니시면서 오빠를 찾았어요. 그렇지만 오빤 며칠 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죠. 그러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아마 돈이 떨어져서 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진짜 엄청 크게 오빠를 혼냈답니다. 김영국 너 이 자식,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네가 지금 그러고 놀 때야?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놀기만 하고 너 그러다가 뭐 하려고 그래? 벌써부터 그렇게 인생 막장으로 살 거야? 아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공부하면 뭐 누가 돈이라도 더 준대? 나 공부 안 할 거야. 학교도 때려치우고 돈 벌 거라고. 뭐? 공부도 안 하는 애 누가 일 시킨다 그래? 잔말 말고 너 학교나 똑바로 다녀. 엄마 아빠가 뭐 우리 좋다고 그러는 거야? 다 너 좋으라고 공부하라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살겠다고. 엄마 아빠 인생도 아니면서 왜 맨날 공부만 하라 그래? 진짜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고. 부모님과 오빠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오빤 고등학교 내내 정말 부모님과 말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오빠를 어르고 달래셨던 부모님도 오빠와의 갈등이 심해지자 어느 순간부턴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딱 대학만 졸업하라는 부탁을 하셨죠. 엄마 아빤 오빠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형구가 다른 거 몰라도 요즘은 대학은 꼭 나와야 돼. 나중에 뭘 하던 간에
대학 졸업장이 꼭 필요할 수도 있잖니. 엄마랑 아빠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대학 졸업만 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정말이지? 나 대학만 가면 앞으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도 되는 거지? 그래. 네 인생인데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노릇이고 당장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발 대학만이라도 나와라. 그렇게 부모님의 부탁으로 오빤 겨우겨우 대학을 들어갔고 졸업도 정말 겨우 해냈습니다. 오빤 대학 시절에도 학업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데만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다 졸업을 했을 때 오빤 친구와 함께 작게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사실 오빤 어릴 적부터 꼬박꼬박 월급 받는 직장인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나중에 커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바로 그 꿈을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룬 거였어요. 그런 오빠를 부모님은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식당이 생각보다 꽤 잘 됐어요. 아무래도 젊고 메뉴 아이디어가 좋다 보니 사업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처음부터 술술 잘 풀렸던 게 문제였어요. 아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네요. 한동안 조용했던 저희 집에 큰 소란이 한번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빠가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오빤 가게가 잘 되자마자 분점을 내야 되겠다며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고 부모님은 그래도 몇 년은 더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만류하는 상황이었죠. 아니 엄마 아빠 지금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더 지켜봐. 이러다가 우리 아이디어 똑같이 따라해서 창업하는 거 생기면 어쩌려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분점 만들고 전국으로 뻗어나가야지. 그래, 형국이 네 말도 맞는데 아빠 생각엔 좀 차근차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이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잖아. 지금이야 잘 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잘 되는 걸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한 뒤에 그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아빠, 딱 이번에만 도와줘. 다음 분점은 우리가 어떻게든 돈 모아서 알아서 낼 테니까 이번만 좀 도와주라고. 창업할 때도 나 아빠한테 손 한 번 안 벌렸잖아. 딱 이번만 도와줘. 어?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빤 자신만만이었습니다. 그런 오빠를 결국 부모님은 설득하지 못하셨고 오빠의 사업에 지원을 해주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의 투자를 받고서 분점까지 확장했던 오빠의 사업은 그 후로부터 점점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분점을 확장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은 정말 말 그대로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부모님이 투자를 해주신 자금은 하나도 건져낼 수 없었고요. 처음에 오빤 너무 좌절하고 특히나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괴로워하는 오빠를 보면서 아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졸업을 앞두고서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은 오빠가 술에 엄청 취해 들어온 다음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진짜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풍기는 거였습니다. 늦잠을 자려고 했던 저도 그 냄새에 눈이 확 떠졌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봤는데 다름 아닌 아빠가 북엇국을 끓여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고 있던 오빠를 깨우고선 그 아침상을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에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꺼내시는 거였어요. 형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술술 풀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괜히 사업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욕심만 안 부렸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됐어. 그냥 인생 한번 배운 거라고 치면 돼. 엄마 아빠가 든든하게 지원 못해줘서 미안하지 뭐. 한번 제대로 배웠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그렇지만 돈이야 다시 벌어도 그만이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그러니 술은 조금만 마시고, 알았지? 그때 따뜻한 아빠의 말에 오빤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빤 참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그때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빠도 저와 같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 오빠의 사업 시작과 끝을 다 지켜보면서 참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그때 딱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잘 되는 일이라고 해도 정말 신경 써야 할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공무원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전 이미 1년 정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대학 동기들이 하나둘씩 취업할 때마다 저도 그냥 취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빠와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 서로 의지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와 오빠 모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딱 합격 발표가 나고서 아빠는 아끼시던 양주도 꺼내셨죠. 형구가, 효진아, 정말 축하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만 드디어 합격했네. 이거 다 니들이 이룬 거야. 니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룬 거란다. 고마워, 아빠. 솔직히 난 오빠랑 같이 공부해서 좋았지 뭐. 혼자서 공부할 때 마음도 많이 힘들었는데 오빠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 그렇게 니들 둘이서 의지하면서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엄마랑 아빠도 정말 기쁘다. 그렇지만 합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 처음엔 힘들고 그만둬야 할까 고민도 많이 될 거다. 그렇지만 잘 버티고 이겨내다 보면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엄마 아빠의 격려를 받으며 저희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법원 공무원으로, 오빠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했죠. 아빠의 말처럼 처음에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빠와 전 같은 공무원이다 보니 좀 더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일을 잘 시작할 수 있었어요. 법원에서 일하다 보니 전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진실을 마주하면서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20대 땐 사실 일을 시작하고서 적응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하지 못했고 30대가 되어서도 연애를 하더라도 오래 지속하지 못했거든요. 절 누구보다 아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참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로맨틱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다른 사람들이 다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사람인 것 같다며 칭찬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매너 좋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말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스타트업 창업가였고 정말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업을 운영하느라 바쁜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늘 절 만나러 틈내서 오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유난히 업무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도 사업 때문에 정말 바빴던 시기였거든요. 서로 전화 통화만 하고 잘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남자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어요. 효진아,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언제쯤 도착할 것 같아? 나? 한 10분? 근데 왜? 아, 나 지금 잠깐 얼굴 보려고 너희 집 근처에 가고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을까? 정말? 오늘 엄청 바쁘다며. 여기 올 시간 있었어? 정신 없다고 했잖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 거 아니었어? 우리 효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려고.
네 얼굴 보면 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니까. 그리고 내가 선물 하나 들고 갈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절 찾아온 남자친구를 보고서 전 정말 감동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자친구가 제가 그때 당시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왔거든요. 그 케이크를 파는 곳이 엄청 유명해서 매번 줄 서서 사야 했는데 바로 그걸 사온 거였습니다. 오빠, 아휴, 어떻게 이걸 다 사왔어? 이거 사려면 줄도 한참 서야 할 텐데 바쁜 와중에 나 사다 주려고 갔다 온 거야? 내가 전에 말했지? 난 효진이 네가 맛있고 행복하게 먹는 것만 봐도 즐겁다고. 오늘 진짜 일도 바쁘고 힘들었는데 네가 딱 이거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니까 나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 진짜야. 고마워. 난 맨날 일 힘들다고 칭얼거리기만 했는데 어쩜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줘? 진짜 감동이다. 그지? 이 정도면 남편감으로 딱 아냐? 효진아, 나 너랑 진짜 결혼하고 싶어. 너랑 결혼하면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만난 지 1년 안 돼서 네가 걱정하는 거 다 알아. 그렇지만 난 더 만나도 지금이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사실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빨리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 얘기를 꺼내더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 얘기를 더 자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말로는 사업을 하다 보면 정신없고 바쁠 때가 많으니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 정말 사랑하는 저와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엔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연애라는 동안 꾸준히 사람이 매너 있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니 저 역시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거기다가 저도 나이가 어느덧 30대 후반을 앞두고 있었기에 결혼을 하기엔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따라주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참 저도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었죠.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누이와 막내 시누가 있었는데 처음엔 그저 평범한 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다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시부모님도 별다른 터치가 없으셨어요. 결혼하고 원래 신혼집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제가 살고 있던 전셋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우선 신혼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남자들은 결혼하면 태도가 확 바뀐다고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다정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딜 가도 항상 차 문을 열어주고 절 공주 대접해주곤 했죠. 자, 내리시죠, 공주님. 머리 조심하고 바닥 잘 보고 내려. 고마워, 여보. 나 이렇게 황송한 대접받다가 나중에 소홀해지면 서운해서 어쩌지? 남들은 신혼 끝나면 다 끝이라던데. 에이, 그건 걱정하지 마. 난 완전 소나무 같은 사람이야. 사시사철 이렇게 당신 위해서 살 거라니까. 봐봐. 결혼하고서도 난 똑같잖아. 안 그래? 그래. 내가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다들 주변에서도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막 그랬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다정해? 내가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정말로 남편은 제가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저에게 잘했습니다. 거기다가 저한테만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늘 어딜 가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한 번은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 직원이 음식을 아예 남편 다리 쪽에 팍 쏟아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 정도 상황이 되면 화가 날 법도 한데 남편은 한 번 화도 내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어쩌죠? 아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세탁비는 물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바뀌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 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은 바로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전 괜찮으니까 천천히 가져다 주세요. 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참 많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지 정말 저보다 진짜 어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노점상으로 채소를 가져다 파는 할머니들이 보이면 항상 그걸 다 싹 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부추를 아주 한 다발 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남편은 해맑게 웃으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우와, 우리 부추 파티 해야 되겠다. 부추전도 해 먹고 부추 무침도 해 먹고 부추 계란말이도 해 먹어야 되겠네. 아, 이거 장모님 댁에도 가져다 드리자. 이거 진짜 양이 많네. 그걸 몰랐어? 아까 글쎄 그걸 다 주라고 할머님한테 얘기하는 거 듣고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착해. 솔직히 난 선뜻 그렇게 못 나서겠던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 쓰고 신경 써줄수록 그 복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 남들 위해서가 아니고 날 위해서야, 날.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착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은 항상 사업 운영으로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 사실상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낼 때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결혼하고서 3개월쯤 됐을까 어느 날 휴일에 낮잠을 잠시 자고 있다가 깼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보이질 않았어요. 거실에 나가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어서 어딜 갔나 해서 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딱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누군가 크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 창문 밖을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더라고요. 내가 안 준다고 했어? 준다고 했잖아.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 아니 그걸 못 기다려서 사람 이렇게 피를 말려? 어? 아휴 알았다고. 알았다니까 진짜. 고래고래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치는 남편을 보면서 전 솔직히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남편은 지금껏 그렇게 큰 소리를 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전화를 마치고 집 안으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딱 집으로 들어온 남편의 표정은 아까와는 전혀 달랐어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절 보고선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 여보, 언제 일어났어? 나 잠깐 산책 좀 하고 왔는데 당신 이렇게 일어날 줄 알았으면 좀 기다렸다가 당신이랑 같이 갈 걸 그랬나 보다. 잘 잤어? 아까 보니까 너무 곤히 자더라고. 많이 피곤했구나? 배고프지? 내가 얼른 간식 해줄게. 뭐 해줄까? 팬케이크 해줄까? 아니면 간단하게 국수 해줄까? 아, 여보, 있잖아. 사실 나 아까 당신 밖에서 통화하는 거 봤어. 근데 무슨 일 있어? 그때 남편의 표정이 한순간에 확 바뀌더라고요. 환하게 웃던 표정에서 순간적으로 확 굳어지더니 좀 당황해하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 아까 다 봤어? 아니, 별건 아니고 거래처야, 거래처. 하도 물건 빨리 빼달라고 해서. 아니, 당신도 알잖아. 사업하는데 순서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물건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어? 근데 자꾸만 물건부터 달라는 거 있지? 참나. 아, 그래? 근데 거래처 사람이랑 친해? 아니, 난 당신이 막 반말로 하길래 아는 사람인가 했지. 아, 거기 거래처는 좀 오래됐지. 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던 사람이라 형 동생 하던 사이야. 근데 너무 친해지니까 막 나한테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있지? 사람들이 아무튼 좀 그래. 사람이 너무 편하게 대하면 아주 그냥 밑으로 본다니까. 왜들 그러는지 몰라. 당신 놀랐겠다.
내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으니까. 내가 원래 그렇게까지 화 안 내는데. 아니, 그 사람 좀 너무하잖아. 직원들도 그 거래처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니까. 아무튼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다 해결했어. 얼른 간식 먹자. 당신이랑 간식 먹으면서 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손을 끌고서 주방으로 향하는데 사실 속으론 좀 신경이 쓰였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 뒤로 이상하게 남편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하는 행동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해야 할까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출근을 했다가 점심을 먹고 체했는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일찍 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분명 사업장에 갔다던 남편이 집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 남편을 깨워 물었습니다. 어? 여보, 아니 언제 왔어? 당신 아까 사업장에 있다는 거 아니었어? 언제 온 거야 대체? 바쁘다고 이따가 연락한다더니. 어? 어? 당신 이 시간에 집에 웬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니,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나 체했는지 자꾸 토해서 집에 일찍 왔어.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뭐? 아니, 아프면 얘기를 하지. 내가 데리러 갔을 텐데. 나도 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다시 가려고 했던 거야. 당신 신경 쓰일까 봐 말 안 했지. 와, 우린 진짜 천생연분인가 보다. 아픈 것도 똑같네, 똑같아. 여보, 일단 누워. 일단 쉬어. 난 좀 괜찮아져서 가볼게. 당신 푹 쉬고 있어. 그러면서 황급히 절 눕히더니 방을 나가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어느 날은 남편이 사업 관련된 문서들을 노트북에서 열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보, 이것 좀 봐봐. 이게 우리 작년 재무표거든. 올해는 아마 이거보다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우리 사업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말이야. 아, 와, 당신 사업 이렇게 잘 되고 있었어? 당신 진짜 능력자구나. 근데 갑자기 이건 왜 보여주는 거야? 당신한테도 얘기해야지. 당연히 부부인데 이 정도는 오픈해야 하는 거잖아. 아니, 당신이 뭔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정말로 남편이 보여준 그 자료에선 남편 사업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고 제법 탄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 제가 너무 이상한 곳에 꽂혀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게 나중에 후회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바로 결혼하고서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시부의 생신이라 다 같이 밥을 먹기 위해 모인 날이었죠. 사실 그전까진 저도 바쁘고 남편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 결혼하고서 자주 모이질 못했었어요. 워낙 시누이들도 멀리 살고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다 같이 만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정식으로 다 같이 모이게 된 건 시부의 생신날이 된 거였죠. 그렇게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시부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만 드시는 거였습니다. 주변 다른 가족들은 다들 그런 시부 눈치만 보면서 어색하게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막내 신우와 같이 온 조카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막내 신우에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참 똘똘하고 시댁 식구들을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가씨, 어쩜 조카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을 쏙 빼닮았어요? 아니, 저도 아이 낳으면 원래 부모보단 삼촌이나 고모를 많이 닮는다곤 하는데, 아니, 어쩜 조카는 우리 남편을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진짜 신기하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같은 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이래서 유전자가 신비로운가 봐요. 어쩜 저렇게 똘똘하고 예쁜지. 아휴, 아가씨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고마워요, 새언니.
저희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다 술만 홀짝홀짝 마시던 시부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린 일 잘 다니고 있나? 정신없이 바쁘지? 장국인 뭐 잘해주냐? 네, 아버님. 자주 찾아뵈서 하는 건데 결혼하고서 바쁘단 핑계로 많이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남편도 잘해주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도 별일 없으셨죠? 별일은 무슨? 별일이 있었지. 있었고 말고. 네? 무슨 일이요? 그런데 만취한 시부가 하는 얘기에 전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니, 창구 이 녀석은 결혼 전에 매달 100만 원씩 주더니만 결혼하더니 아주 싹 끊어버리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줘야 할 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냐, 며느라가? 네? 100만 원이요? 100만 원씩 드렸다고요? 그래. 결혼하더니만 입 싹 닫아버리고. 뭐야, 며느리 넌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 세상 참. 장국이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저한테 다 얘기해야지.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만 여태껏 그런 아무것도 얘기 안 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젠 결혼했으니 알 건 알아야지. 그렇게 시부가 얘기하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를 내는 남편을 보고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시부 생신인데 거기다가 화를 내야 할 건 전데 왜 자기가 화를 낼까 싶었거든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네?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이러니까 집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여보, 그냥 가자. 뭘 그냥 가?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뭘 가긴 가? 며느라, 내가 뭐 잘못 말했냐? 이제 네가 우리 식구니까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그게 그렇게 죄야?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것 봐. 우리 며느리도 아니라는데 네가 왜 난리야? 하여간 넌 아주 그냥 사람 성의를 무시하는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사업하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 그만 좀 하시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도 있었는데 다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얼른 자리를 정리하게 되었죠. 자리를 정리하고서 시누이들은 다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밖으로 나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집으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때 시부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전 그때 진실을 알게 되었죠. 아가, 난 네가 참 불쌍하다. 보아하니 뭐 하나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참 불쌍해서 내가 안 되겠어. 사실 내 아들은 이 양반이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하고 있어. 당신 그만해, 그만. 너무 취했어. 아가, 미안하다. 너희 시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셨나 보다. 쓸데없이 정말. 아가, 가거라, 가. 다음에 보자꾸나. 무슨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 얘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지. 저기 막내네 아들이 있지? 걔 장국의 아들이다.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자 시모가 옆에서 다급하게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아니다, 아니야. 네 시애비가 지금 술 취해서 그래. 그냥 가라. 더 들을 필요도 없어. 내가 뭘 술 취해서 그래. 얘도 이제 알 건 알아야지. 사람 참. 아무튼 간에 걔가 바로 장국의 아들이라고. 너 설마 장국이 결혼했던 것도 몰랐던 거냐? 뭐라고요? 전 시부의 말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막내 시누의 아들이
남편의 아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었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한테 한마디 그런 말 꺼내본 적도 없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하는 시부의 말에 전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것도 몰랐구만, 몰랐어. 너 그럼 장국이 일 안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게야? 네? 일을 안 하다뇨? 남편 사업하고 있잖아요, 아버님. 사업은 무슨, 그거 다 쫄딱 망한 지가 언젠데. 걔가 나한테 빌려간 돈만 2억이야, 2억. 그거 매달 갚는다고 해놓고선 아주 그냥 입 싹 닫고 모르는 척한다, 걔가.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던데. 내가 예정에 휘둘려가지고 핏줄도 아닌 애 거둬들였더니만 돌아오는 게 이거네, 이거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둬들이셨다뇨? 그럼 저희 남편이 아버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래, 내 친아들 아니고 내가 7살 때 아내랑 재혼해서 얻은 아들이지. 도대체 너한테 뭘 알려줬다니? 세상 참. 아우 정말 이 양반이 진짜 왜 이래? 아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뭘 또 그게 아니야? 아가, 너 제대로 알아봐라. 제대로. 그러더니 시부는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렸고 그런 시부를 옆에서 말리는 시모를 보면서 전 정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습니다. 이게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시댁에서 나와 막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막내 신우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이거 진짜예요? 아가씨 아들, 그러니까 조카, 우리 남편 애였어요? 진짜냐고요? 어, 언니, 그게 아니라, 언니 미안해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말도 안 하고. 언니, 그게요? 진짜 미안해요. 저도 결혼하고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오빠가 애만 평생 키워주면 애 키운 값은 준다길래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서 막내 시누이가 울며 불며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차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절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었고 아이까지 낳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이혼을 하게 되니 그 아이가 남편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때 막내 신우는 개차반이었던 심해부 때문에 생활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일은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며 술만 마시고 노름만 하는 심해부와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막내 신우에게 남편은 자신의 아이를 맡기며 제안을 했던 거였습니다. 평생 아이를 키워주는 대가를 돈으로 주겠다는 거였죠. 전 이 사실을 알고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전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절 보더니 바로 무릎을 꿇고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깜짝까지 속일 수가 있냐고. 시댁 식구들 다 이 사실 알면서도 그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보,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알면 파혼할까 봐. 그래서 나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어? 나 지금은 하나도 그때 생각 안 나. 지금은 다 잊고 살고 있었어. 뭐, 뭐라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은 사람이 그때 생각이 안 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떻게 그런 걸 속여? 어떻게 그런 걸 없던 일로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돼?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사과할게. 내가 다 설명할게. 어? 제발 진정해. 사업은
사업은 무슨 소린데? 사업은 정말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당신 사업 망한 지 오래라며. 도대체 진짜 사실이 뭐냐고. 그러면서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정말 기가 차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사업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애시당초 저랑 만날 때부터 사업은 싹 다 정리가 된 상태였어요. 그게 나도 사업 다시 살려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정리했고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어? 나 다시 시작할 거라고. 당신 나 알잖아.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이렇게 날 깜짝같이 속여와 놓고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냐고. 시부도 친아빠가 아니고 아들도 있고 결혼도 했던 사람인데 그걸 지금까지 난 싹 다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살아? 난 거짓말 투성인 당신이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진실을 다 말해버리면 당신이 떠날 것 같아서. 헛소리 하지 마. 당신, 그냥 내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집부터 돈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였구나.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였구나. 바보같이 당신 입노름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당장 꺼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 이제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전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만남부터가 참 운명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저한테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잘해줬던 남편이었는데 이 모든 게 절 속이기 위한 계략이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1분 1초도 남편과 마주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알던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시부는 남편이 7살 때 시모와 결혼하면서 얻게 된 양아들이었고 시누이들만 친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그런 남편을 친자식처럼 30년 넘게 키웠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위해 시부는 기꺼이 사업 자금으로 2억을 빌려줬던 거였는데 남편은 사업도 다 말아먹고 거기다가 돈까지 주지 않았던 거였죠. 알고 봤더니 시부는 빚을 내서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셨던 거였고 지금껏 그 자금의 이자를 시부가 힘들게 갚아나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나니 시부도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결국 저한테 폭로를 하고 말았던 거죠. 어찌 보면 시부의 폭로로 전 구사일생 할 수 있었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었기에 서류상 정리를 할 부분은 없었지만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바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동안 생활비며 사업한다고 급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빌려갔던 돈들까지 일일이 다 서류를 마련해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속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나도 억울해. 내 인생도 억울하다고. 난 그냥 잘 살려고 했던 것뿐인데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어? 용서해줘,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랑 나랑은 이제 남남이야. 아니, 남보다 더 못한 사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해. 난 당신이 나한테 떼어간 돈들 싹 다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왜 그래?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한테 잘한 게 아니라 꼬박꼬박 들어오는 내 월급한테 잘한 거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더 이상 너랑 할 말은 없으니까 입 다물고 처벌이나 받아. 그렇게 전 냉정하게 법 조치를 끝까지 진행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서 남편은 사기죄 성립이 되었고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자 마지막으로 전 시부가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사실 전 시부를 만나는 게 좀 껄끄러웠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며 저에게 잠시 보자며 법원까지 오셨습니다.
그렇게 전 시부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사실 너한테 진작에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장국이 그 자식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냥 놔뒀던 게 내 불찰이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거 300만 원이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네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했다.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다. 바꿔라. 우리 집이 널 속인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지금 법원에 소장 접수해서 겸사겸사 온 거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지금껏 정 때문에 이도저도 못했었는데 사람도 망가지기 전에 냉정하게 끝내야 할 것 같았어. 어쨌거나 너한테 상처 줬던 건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전 울컥 눈물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전 시부를 제외하고 시모는 한 번 연락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전 남편 역시 처벌이 결정되고 나선 별다른 말도 없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시부의 말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 배은망덕한 거짓으로 똘똘 뭉친 그 집안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 시부와 전 남편은 정말로 소송을 하게 되었고 진짜 피 터지게 싸운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전 남편이 한 잘못이 있었으니 그 끝도 결국 전 남편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끝내 전 남편에겐 엄청난 위자료와 배상 금액이 남게 되었죠. 끝까지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지만 전 남편을 차단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선 얼마나 깜짝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저 역시 한동안 사람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질 정도로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도 제가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제 곁엔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오빠가 요즘 저에게 힘이 많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저 역시 제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좌절하지 않고 지금의 힘듦을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려고요. 지금은 사건이 끝나고서 1년이 지났는데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게 제 인생을 만드는 건 남도 아닌 제가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전 남편이 절 공주처럼 대해줬기 때문에 그 점이 너무 좋아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절 공주처럼 대할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절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여기 가끔씩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 남들을 속이고 벌을 받는 사연들이 올라오는데 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걸 정말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 생각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결국 복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긴 사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삶은 늘 정직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